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한 짧은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겨울밤 굶주려 사나워진 들개무리가 도심 외곽을 배회하다가 폐지를 줍던 한 노인과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노인을 덮칠 듯 으르렁대던 들개들은 노인이 멈춰서서 나직하게 휘파람을 불자마자 거짓말처럼 일제히 꼬리를 내리고 길가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왕을 마주한 신하들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이를 두고 동물 조련사다, 조작된 영상이다라며 갑론을 박을 벌였지만 사실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는 어느 기묘한 전설의 재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말을 잃고 짐승의 언어를 얻었던 벙어리 소년 바오. 그가 들려주는 소름 돋는 인과응보의 기록. 오늘 전설 속 야담에서 그 핏빛 전설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조선 연산군 시절 한양 변두리에는 세도가 강대감의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소슬대문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행랑채는 그 집 주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집 뒤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 옆에는 사람이라 부르기 민망한 몰골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없어 그저 바오라 불리던 15살 노비 소년이었습니다. 바오는 태어날 때부터 혀가 짧고 기형적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받고 강대감 집에 노비로 팔려왔습니다. 강대감의 아들은 성격이 포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는 바오가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를 벙어리개라 부르며 수시로 매질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심심풀이로 바오의 몸에 달궈진 인두를 갖다 대거나 굶주린 개와 싸움을 붙여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하곤 했죠. 바오의 몸은 하루도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어깨에는 채찍 자국이, 종아리에는 매질로 인한 흉터가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바오는 매일 밤 계집 옆에 웅크려 앉아 얼어붙은 개밥 그릇을 핥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은 바오의 얇은 삼배옷을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진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바오가 인간의 말은 할 수 없어도 세상 모든 생명의 숨소리와 짐승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오에게 짐승들의 소리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거짓된 말보다 더 정교하고 진실한 대화였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까마귀의 울음은 다가올 비를 예고했고 담장위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집안 사람들의 추악한 비밀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얇은 거적대기 하나의 의지에 강대감의 곳간 구석에서 잠을 청하던 바오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룻바닥 밑 눅눅한 어둠 속에서 늙은 쥐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였습니다. 칙칙, 이 집 주인 강대감이 드디어 금기를 깨기로 했다더군. 자기 외아들의 명이 짧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숲의 영물인 흑표범의 심장을 산채로 꺼내 먹이기로 했대. 뭐라고? 흑표범은 이 산의 맥을 잇는 산신이나 다름없는데 그 영물을 죽였다가는 산의 모든 짐승이 미쳐버릴 거야. 이 집안은 물론이고 고을 전체가 피바다가 될 텐데 인간들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군. 바오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전율했습니다. 흑표범은 바오가 산에서 나무를 캘 때 몇 번 마주쳤던 존재로 다른 인간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바오에게는 너는 짐승의 영혼을 가졌으니 사람을 조심하라고 눈빛으로 경고해주던 숲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런 영물을 자신의 악독한 아들을 위해 죽이려 하다니 바오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대감의 아들은 바로 전날에도 바오에게 뜨거운 국물을 끼얹으며 내 놈은 짐승보다 못하니
죽어도 슬퍼할 리가 없다고 조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자를 위해 숲의 신령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바오는 혀 없는 입을 벌려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곳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강대감의 하인들이 바오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시뻘건 횃불의 불꽃이 바오의 겁에 질린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 벙어리 놈, 여기서 죽은 듯이 뭐하고 있느냐? 대감마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너같이 짐승 냄새에 잘 맞는 놈이 사냥개 대신 앞장서서 흑표범의 자취를 찾아내야겠다며 말이지. 만약 실패하면 그날로 내 놈의 목을 쳐서 개먹이로 줄 것이다. 바오는 하인들에게 끌려가며 마룻바닥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마리의 쥐들이 붉은 눈을 번뜩이며 바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이제 경고를 넘어 거대한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오야, 사냥이 시작되는 날 너의 휘파람으로 이 추악한 인간들의 숨통을 끊어라. 우리가 너의 군대가 되어주마. 바오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숲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산맥 너머로 수천 마리 늑대와 짐승들의 포효가 바오의 머릿속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의 인과응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바오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숲의 모든 맹수를 깨우는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광 내부에는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바오는 거친 나무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먼지바닥에 손을 얹은 채 숨을 죽이고 있네요. 사방은 죽음 같은 고요가 지배하고 있지만 바오의 귀에는 세상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기이한 소동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이 거대하고 음습한 기와집이 품고 있는 추악한 진실이자 다가올 파멸의 예언입니다. 바닥 아래 썩은 기둥 사이를 누비는 쥐들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붉은 눈을 번뜩이며 무리지은 쥐들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뱉고 있네요. 이 기둥은 이제 속이 다 비었으며 조금만 더 갈그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이죠. 탐욕스러운 주인의 발밑부터 흙탕물이 차오를 것이라는 기괴한 밀담이 이어집니다. 바오는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그 소리에 집중합니다. 허름하고 곳곳이 찢겨나간 회색 한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목은 앙상하기 그지없네요.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기운은 어제와 다릅니다. 광문이 거칠게 열리며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바오는 눈을 찡그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네요. 덩치 큰 사내들이 들어와 바오의 왜소한 어깨를 붙잡고 마당으로 인도합니다. 이전처럼 무자비하게 끌고 가는 대신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는 소년을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바오의 찢어진 회색 한복은 흙먼지 투성이고 소매 끝은 너덜너덜합니다. 마당으로 나서는 소년의 시선은 산맥 너머에서 몰려오는 거대한 먹구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채 마당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네요.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강도령이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바오를 기다립니다. 바오의 왜소한 체격이 마당 한가운데 서자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강도령은 부채질을 하며 바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네요. 하룻밤 사이에 내 놈의 기계가 아주 달라졌다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오는 대답 대신 강도령의 발밑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소년의 눈에는 마루 밑에서 꿈틀대는 검은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바오의 나직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저 화려한 단청 아래를 보라며 대들보가 흘리는 피눈물이 마당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하네요. 강도령의 손이 순간 멈칫합니다. 비웃으려 했지만 바오의 목소리에 담긴 기이한 확신이 가슴을 서늘하게 찌른 것이죠. 바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지만 깊은 산속 짐승의 포효처럼 묵직한 힘이 실려 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탑은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리는 법이라며 경고를 이어갑니다. 오늘 밤 달이 구름 뒤에 숨고 산짐승이 울부짖으면 이 집의 가장 높은 기둥부터 소리 없이 주저앉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이 땅이 내리는 첫 번째 응징이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바오의 맑고 슬픈 눈동자가 클로즈업 됩니다. 그 안에는 거대한 흑표범의 그림자가 일렁이며 강도령을 집어삼킬 듯 노려보고 있네요. 강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을 칩니다. 눈앞의 아이는 분명 보잘것없는 노비에 불과한데 그 뒤로 보이는 거대한 어둠의 형체에 압도당한 것이죠. 공포는 이내 분노가 되어 터져나옵니다. 어디서 감히 요망한 말로 집안을 저주하느냐며 고함을 지르네요. 강도령은 바오를 헛간에 가두고 한치의 빛도 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이 바오를 에워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몸에 손을 대지 못하네요. 바오는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며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찢어진 회색 한복 자락이 거친 바람에 휘날리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마당을 압도합니다. 소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 이 집안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네 인생사에서 업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도 정확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 없네요.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 한이 되면 그것은 결국 세상을 뒤엎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바오가 어두운 헛간 속으로 사라지며 이야기는 더욱 깊은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기와집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과연 바오의 예언대로 오늘 밤 이 견고해 보이던 가문의 기둥은 무너져 내릴까요?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서 소년의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깊은 밤, 낡은 헛간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희미한 달빛마저 두꺼운 먹구름에 가려져 버렸네요. 바오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며 헛간 문을 거칠게 흔들어댑니다. 덜컹거리는 나무 문소리 사이로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섞여 들어옵니다. 바오는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을 들어 가만히 허공을 쥐어봅니다. 손끝에 닿는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안채의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강도령은 비단 금침 위에서도 안절부절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낮에 바오가 남긴 저주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쾅 하고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리자 강도령이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대청마루가 기괴한 신음소리를 내며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꾸르륵 쩍 하는 소리가 마치 땅 밑에 잠든 거대한 괴물이 이빨을 가는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누구냐? 밖에 누구 없느냐? 마름, 당장 튀어오지 못할까? 강도령이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고 마루로 뛰쳐나옵니다. 흔들리는 불빛에 비친 광경은 실로 참혹합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아름드리 기둥에 쩍하고 팔뚝만 황금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새카만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쥐떼입니다.
수만 마리의 쥐들이 마치 검은 강물처럼 기둥 속에서 흘러나와 마당을 가로지릅니다. 헛간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오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납니다. 주인이 잠든 사이에 진짜 주인들이 집을 버리는군요. 바오의 나직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흩어집니다. 쥐들의 검은 행렬이 끝남과 동시에 집을 지탱하던 마지막 힘이 풀려버립니다. 오지근하는 굉음과 함께 안채의 거대한 지붕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단청이 그려진 석가래들이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짓누르고 기와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안 돼. 내 집, 내 재물들이. 강도령은 무너져 내리는 기와 더미와 뿌연 흙먼지 속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탐욕으로 일궈낸 거대한 성체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먼지를 휘감아 마당을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바탕 난리가 지나간 후 마당에는 거센 빗소리만이 가득합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을 뚫고 바오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찢어진 회색 한복이 왜소한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 얼굴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바오는 폐허가 된 집을 뒤로하고 담장 너머 검은 산맥을 응시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번쩍이는 뇌전이 밤하늘을 가르고 바오의 등 뒤로 거대한 산짐승의 그림자가 순간 드리워졌다가 사라집니다.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무너진 저택의 잔해 위로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사방이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집니다. 먼지 구름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에는 매캐한 연기와 빗물 냄새가 뒤섞여 진동하네요. 화려했던 기와 지붕은 이제 진흙탕 속에 처박힌 쓰레기 더미에 불과합니다. 강도령의 비명조차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부러진 나무들의 신음뿐이죠. 바오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은 무너진 담장을 넘어 마을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검은 산등성이로 향합니다. 바오의 낡은 집신이 젖은 흙을 밟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바오의 등에 엎인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는 듯합니다. 찢어진 회색 한복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매섭네요. 하지만 소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걷기만 합니다. 짧게 깎은 머리칼 위로 빗물이 줄기를 타고 내려와 상처투성이 뺨을 적십니다. 소년의 눈은 정면의 어둠만을 꿰뚫고 있습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설수록 나무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눌려 비명을 지르다 그대로 굳어버린 형상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묵직한 짐승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스락 낙엽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땅 자체가 낮게 울리는 진동입니다. 바오가 걸음을 멈춥니다. 결국 따라오셨군요. 바오가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커다란 금빛 눈동자가 번뜩입니다. 집채만 한 검은 표범입니다. 아니, 그것은 살아있는 짐승이라기보다 밤의 그림자가 뭉쳐 만들어진 거대한 신령에 가깝습니다. 표범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산 전체를 울립니다. 표범이 바오의 코앞까지 다가와 뜨거운 숨결을 내뱉습니다. 범의 숨결에 바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하지만 소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손을 뻗어 범의 콧등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소년의 작은 손과 범의 거대한 머리가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한 놈입니다. 그들이 우리 아버지의 명주를 끊고 어머니의 영혼을 짓밟은 대가는 고작 집 한 채로 끝나지 않아요. 범은 소년의 말을 알아듣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 기이한 광경은 마치 오래된 전설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바오의 가족에게 닥쳤던 그 참혹한 사건 이후 이 산의 주인은 소년의 슬픔을 먹고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범이 산 아래 마을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마을 쪽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강도령의 집이 무너진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손에는 낙과 곡괭이가 들려 있습니다. 저주받은 아이를 잡아 처단해야 한다는 광기 어린 목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바오 그놈이 분명해. 요물과 붙어먹어 이 사단을 낸 게야. 오늘 끝장을 내지 않으면 우리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게다. 어서 찾아라. 횃불의 불빛이 산 입구를 붉게 물들입니다. 바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아이의 미소라기엔 너무나 서늘하고 슬픈 빛이었습니다. 가시죠. 저들이 직접 제 발로 저승문을 두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바오가 범의 등에 올라탑니다. 왜소한 소년의 몸이 거대한 검은 털 뭉치 속으로 파묻힙니다. 범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절벽 위로 솟구칩니다. 쏟아지는 뇌전 아래 소년을 태운 검은 표범의 실루엣이 마치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먹선처럼 그려집니다. 횃불 무리가 바오가 서 있던 자리에 도착하지만 그곳엔 찢어진 회색 천 조각 하나만이 빗물에 젖은 채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 숲 저편에서 짐승의 포효도 아닌, 그렇다고 인간의 울음도 아닌 기괴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쌓이고 쌓인 한이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횃불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힘없이 꺼집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금빛 눈동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오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려 퍼집니다. 정말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아니라 당신들 마음속에 숨은 추악한 욕심이죠. 그 순간 산을 뒤덮고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마을 사람들을 향해 쏟아져 내립니다.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도 발을 들여선 안 될 진정한 금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바오가 이 산에서 깨운 것은 단순한 복수의 화신일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재앙의 시작일까요? 무너진 저택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깊은 산중,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다. 비릿한 피냄새와 젖은 흙내음이 밤새 산을 휘감았던 광풍의 흔적을 대신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횃불 행렬을 집어삼켰던 그 압도적인 어둠은 이제 거대한 산의 주름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진 거대한 동굴 입구에 거친 숨소리가 멈춥니다. 집채만 한 검은 표범이 동굴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등에 태우고 있던 작은 존재를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바오는 젖은 낙엽 더미 위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찢어진 회색 한복은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 되었고 짧게 깎은 머리칼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소년의 작은 몸은 추위와 탈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표범은 그런 바오를 내려다보며 낮은 그르렁거림을 내뱉습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닌 태고의 산이 내는 깊은 위로의 소리와 같습니다. 범의 거칠고 뜨거운 혀가 바오의 상처투성이 뺨을 핥습니다. 그 뜨거운 감촉에 바오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소년의 눈동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아이의 것이 아닙니다. 깊고 고요한 마치 이 산의 심연을 닮은 눈빛입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요. 표범은 대답 대신 거대한 앞발로 바오의 몸을 감싸 안습니다. 짐승의 체온이 소년의 온몸을 녹입니다. 바오는 범의 털 뭉치에 얼굴을 묻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시원함이 아닌 텅 빈 공허함뿐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풍경이 참혹하게 드러납니다. 간밤의 소동이 거짓말처럼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산 입구 비탈길에는 주인 잃은 횃불들과 낫, 곡괭이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핏자국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희미하지만 바닥에 깊게 패인 거대한 발톱 자국들은 그날 밤의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낯선 인형이 나타납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낡은 장삼을 걸친 범상치 않은 기운의 노승입니다. 노승은 마을의 참상을 둘러보며 혀를 찹니다. 그의 시선은 산 중턱, 무너져 내린 강 도령의 저택터에 머뭅니다. 쯧쯧, 기어이 봉인을 건드리고 말았구나. 탐욕이 불러낸 재앙이로고. 노승은 주저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금기의 땅으로 그는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다시 산속 동굴. 바오는 범이 물어다준 산짐승의 생고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주저하던 바오의 손이 천천히 고기를 집어듭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이제 그는 인간의 법도가 아닌 산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오가 고기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동굴 밖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집니다. 범이 순식간에 일어나 동굴 입구를 막아서며 낮은 포효를 내뱉습니다. 털이 곤두선 범의 시선 끝에 산을 올라온 노승이 서 있습니다. 노승은 거대한 맹수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범 뒤에 숨겨진 작은 소년을 향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상군께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더 큰 업보를 쌓기 전에 아이를 내놓거라. 범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송곳니를 드러내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입니다. 바오는 범의 다리 사이로 노승을 바라봅니다. 노승의 눈빛에서 바오는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혐오가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요물을 제압하려는 퇴마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노승이 지팡이를 땅에 쿵 하고 내려찍자 지팡이 끝에 달린 쇠고리가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속음이 아니라 산속의 영적인 기운을 뒤흔드는 파동이 되어 동굴 안으로 밀려듭니다. 바오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괴로워합니다. 범 역시 그 소리에 주춤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노승아이야, 내가 불러낸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 아비의 원혼이 아니다. 이 산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재앙 그 자체니라. 바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자신이 복수를 위해 손잡은 이 존재가 어쩌면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과연 노승은 바오를 구원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사냥하러 온 것일까요? 상군과 소년 그리고 이들을 막으려는 노승의 대치가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노승의 지팡이가 땅을 울리자 그 파동이 동굴 전체를 투명한 장벽처럼 에워쌉니다. 비명을 지르던 바오와 으르렁대던 범이 그 위압적인 기운에 눌려 옴짝달싹 못하네요. 지팡이 끝에서 시작된 금속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로 가득 찬 소년의 마음과
분노로 깨어난 산짐승의 혼을 묶는 봉인의 주문이었죠. 노승은 살기등등한 범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범은 앞발을 내밀어 공격하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막힌 듯 허공만 긁어댈 뿐입니다. 이 아이의 한이 너를 깨웠으나 내 놈의 광기는 결국 이 아이까지 잡아먹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복수더냐? 바오는 귀를 막은 채 바닥을 구르다 노승의 외침에 고개를 듭니다.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고 눈물과 진흙이 뒤섞여 엉망입니다. 그들이 우리 부모님을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인간들을 다 찢어 죽일 수만 있다면 노승은 바오 앞에 멈춰서서 가만히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은 거칠고 노쇠했지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거짓말처럼 주변의 진동이 멈춥니다. 범 또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리고 마네요. 동굴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돕니다. 죽는 것은 쉽다. 하지만 살아남아 이 산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지옥보다 고될 게다. 아이야, 복수의 끝에서 내가 보게 될 것이 피바다뿐이라면 나는 오늘 여기서 너와 이 짐승을 함께 묻을 것이다. 바오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소녀는 노승의 눈에서 혐오가 아닌 깊은 연민을 읽어냅니다. 그것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죠. 바오는 노승의 장삼자락을 꽉 움켜잡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는 소년의 마지막 본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승은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굴 근처에 작은 초막을 짓고 바오와 범을 거두었죠.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고요하고도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첫 3년 바오는 매일 폭포 아래에서 몸을 씻으며 마음속 살기를 닦아냈습니다. 범은 그런 바오를 지키며 산의 이치를 가르치는 스승이자 형제가 되었죠. 중반의 4년 바오는 노승으로부터 글과 경전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법도가 아닌 하늘과 땅의 순리를 깨우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3년 바오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넓어졌고 짧은 머리칼 아래 새겨진 흉터들은 이제 훈장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았죠. 어느덧 10년째 되는 날 아침, 노승은 자신의 지팡이를 바오에게 건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동굴 앞 절벽에는 20살 성인이 된 바오가 서 있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복수가 아니라 이 산의 평화라는 것을요. 이제 20대가 된 바오는 회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곁에 앉은 거대한 흑표범의 머리를 여유롭게 쓰다듬습니다. 그는 이제 소년 바오가 아닌 산의 주인인 상군과 소통하는 유일한 인간이자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팡파르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행렬이 나타납니다. 10년 전보다 더 거대한 탐욕이 다시 산을 향해 오고 있네요. 바오의 눈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그는 등 뒤에 낡은 지팡이를 꽂고 흑표범과 함께 소리 없이 숲속으로 스며듭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산의 진정한 심판이 시작되려 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 좁고 험한 비탈길을 따라 화려한 가마와 무장한 군사들의 행렬이 힘겹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두에 선 군관이 연신 고함을 지르며 군사들을 재촉합니다. 가마에 탄 대감은 산세가 험해질수록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해댑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산이 보내는 무언의 경고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갑자기 선두 군관의 말이 울부짖으며 뒷발로 일어섭니다. 말이 미끄러지면서 군관이 바닥으로 나뒹굴고 횃불이 꺼지면서 주변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됩니다. 당황한 군사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어둠 속에서 짐승의 낮은 그르렁거림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닙니다. 산 전체가 내는 깊은 분노의 소리와 같습니다. 순간 어둠을 가르며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덮쳐옵니다. 흑표범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빛 섬광이 군사들을 압도합니다.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고 가마는 땅에 처박혀 부서집니다. 대감은 흙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혼란의 중심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성인이 된 바오입니다. 바오는 무표정한 얼굴로 난장판이 된 현장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손에는 노승이 남긴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곳은 너희들이 탐낼 곳이 아니다. 당장 돌아가라. 바오의 목소리에 군사들은 멈칫합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소년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전사의 눈빛이자 산의 수호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대감이 바오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씁니다. 내 이놈, 감히 나란히라는 사람 앞을 막아서다니. 내 놈이 그 소문의 요물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라. 저놈과 저 짐승의 가죽을 벗겨 임금님께 바칠 것이다. 대감의 명령에 군사들이 다시 칼을 빼들고 바오를 에워쌉니다. 하지만 바오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산의 기운을 느낍니다. 10년간 노승에게 배운 산의 이치가 그의 몸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바오가 눈을 뜨고 지팡이를 땅에 쿵 하고 내려찍습니다. 그 순간 지팡이 끝에서 시작된 파동이 땅을 타고 군사들에게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격파가 아닙니다. 산의 영험한 기운이 실린 강력한 파동입니다. 파동에 맞은 군사들은 무기를 놓치고 비틀거리거나 바닥에 쓰러집니다. 흑표범 역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군사들 사이를 누비며 그들의 진영을 무너뜨립니다. 짐승의 이빨과 발톱은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기세를 꺾어놓기에 충분합니다. 바오는 군사들을 쓰러뜨리며 대감에게로 다가갑니다. 대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산은 너희 같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희처럼 살생을 즐기지 않는다. 바오는 지팡이 끝으로 대감의 턱을 들어 올리며 경고합니다. 바오 당장 이 산에서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곳을 넘보지 마라. 만약 또다시 이 산을 더럽히려 한다면 그때는 상군께서 직접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바오의 경고에 대감과 살아남은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칩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10년 전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탐욕은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법이니까요. 바오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흑표범이 다가와 바오의 다리에 머리를 비빕니다. 바오는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산을 지키는 그의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존재하는 한 산의 분노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아오고 바오는 다시 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거대한 산과 흑표범이 언제나 그의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군사들이 남기고 간 부러진 횃불 조각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비명과 고함이 휩쓸고 간 자리에 찾아온 정적은 오히려 귀가 먹먹할 정도로 무겁네요. 바오는 자리에 멈춰서서 지팡이를 꽉 쥐어봅니다. 10년 전 그저 소음처럼 머릿속을 헤집던 짐승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선명한 실타래처럼 하나씩 풀려 바오의 귓가에 맺힙니다. 성인이 된 그는 더 이상 그 목소리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들을 통해 산의 심장 박동을 읽어내죠.
바오가 천천히 눈을 감자 주변의 소리가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나무 위 딱새의 떨림, 바위 틈 쥐들의 속삭임이 인간의 언어보다 더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겁에 질린 날갯짓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 매운 냄새가 둥지를 덮었어. 아가들이 숨을 못 쉬어. 철 냄새가 나. 땅이 찢어졌어. 그들이 다시 올 거야. 더 많은 철을 들고. 바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집니다. 인간들이 남기고 간 흔적은 숲의 작은 생명들에게는 거대한 재앙이었으니까요. 바오는 무릎을 굽혀 겁에 질린 채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어린 산토끼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겁내지 마라. 그들은 이미 산을 내려갔단다. 오늘 밤은 다시 평화로울 게야. 산토끼가 바오의 손길에 안심한 듯 코를 실룩이다가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바오의 옆에 서 있던 거대한 흑표범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바오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댑니다. 바오야, 숲이 울고 있다. 그 대감이라는 자가 흘린 것은 탐욕만이 아니야. 그는 산의 금기를 건드리는 물건을 떨어뜨리고 갔다. 바오의 시선이 부서진 가마터 근처 흙더미 속에 반쯤 묻힌 검은 보자기 뭉치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짐승들이 가장 혐오하는 비릿하고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바오가 다가가 보자기를 걷어내자 기괴한 문양이 새겨진 검은 침봉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산의 영물을 포획할 때 쓰는 비열한 독침입니다. 이것이었군. 그들이 단순히 산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너를 노리고 있었던 게야. 바오의 목소리에 서늘한 분노가 서립니다. 짐승들의 목소리는 이제 경고를 넘어 절규로 바뀌어 갑니다. 숲의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영험한 샘물 근처에서 불길한 기운이 솟구치고 있다는 소식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샘물이 검게 변한다. 죽은 나무들이 일어선다. 10년 전의 그 어둠이 다시 숨을 쉰다. 바오는 지팡이를 고쳐쥐고 산의 더 깊은 곳, 금기의 구역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달빛조차 투과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자.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의 업보가 시작된 모양이다. 내가 지키고 내가 들어야 할 진실이 그곳에 있을 테니까. 바오의 짧은 머리칼이 밤바람에 흩날립니다. 얼굴의 흉터가 달빛 아래서 더욱 도드라져 보이네요. 이제 그는 단순히 침입자를 쫓아내는 수호자를 넘어 산이 품은 가장 오래된 비밀과 마주하려 합니다. 바오와 흑표범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자 산의 모든 짐승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며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마치 왕의 행차를 호위하는 군대처럼 말이죠. 과연 검은 보자기 속 독침의 주인은 누구이며 산 깊은 곳에서 깨어난 어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오는 동물들의 비명을 멈추고 산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바오와 흑표범의 뒤를 따르던 수많은 짐승의 행렬이 어느 순간 딱 멈춰섭니다. 그들 앞에는 마치 다른 세상의 경계선처럼 짙고 차가운 안개가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산의 아이야. 이 너머는 상군의 허락 없이는 산자도 죽은 자도 들어갈 수 없는 땅. 잊혀진 샘의 영역이다. 바오는 고개를 끄덕여 짐승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흑표범이 먼저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길을 엽니다. 바오가 그 뒤를 따르자 차가운 냉기가 옷깃을 파고듭니다. 이곳의 공기는 바깥과는 다릅니다. 썩은 흙내와 비릿한 쇠냄새, 그리고 오래된 분노가 뒤섞여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기괴하게 뒤틀린 고목들로 둘러싸인 공터가 나타납니다. 그 중앙에는 한때 맑은 전기가 흘렀을 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고 끈적이는 타르 같은 액체가 부글거리며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던 산의 심장인가. 샘 주변에는 대감이 보낸 자들이 박아놓은 검은 침봉들이 마치 저주받은 비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침봉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랏빛 도끼가 샘의 전기를 오염시키고 땅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억지로 깨우고 있었습니다. 흑표범이 낮은 자세를 취하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립니다. 땅이 울리고 검은 샘물이 솟구치더니 주변의 죽은 나무 뿌리와 흙더미가 뒤엉키며 거대한 형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탐욕에 의해 강제로 잠에서 깬 산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뒤틀린 나무 뿌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몸뚱이, 진흙으로 빚어진 얼굴에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크악, 아프다, 뜨겁다. 괴물의 외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오의 귓가에는 숲의 비명이 증폭되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순수한 고통의 절규였습니다. 괴물이 채찍 같은 뿌리를 휘두르며 바오를 공격합니다. 바오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피하고 노승의 지팡이로 뿌리를 쳐냅니다. 캉!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지팡이와 부딪힌 뿌리가 타들어가며 물러납니다. 노승이 남긴 지팡이에는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흑표범 역시 날렵하게 움직이며 괴물의 다리를 물어뜯어 주위를 분산시킵니다. 진정해라.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고통에 미친 괴물은 바오의 말을 들을 이성이 없습니다. 더욱 거세게 공격해오는 괴물의 뿌리에 바오가 주춤하는 순간 흑표범이 몸을 날려 바오를 보호합니다. 흑표범과 눈이 마주친 순간 바오의 머릿속에 표범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립니다. 들어라, 바오야. 저것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라. 놈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저주를 풀 열쇠는 그 비명 속에 있다. 바오는 쏟아지는 공격 속에서 간신히 자세를 잡고 눈을 감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물리적인 괴음 너머 영혼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10년 전 폭포수 아래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감각을 곤두세웁니다. 마침내 괴물에 찢어지는 비명 속에서 아주 작고 여린 어린아이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와줘. 너무 아파. 저 검은 가시를 뽑아줘. 바오가 눈을 번쩍 뜹니다. 그의 눈동자가 푸른빛으로 일렁입니다. 들었다. 내 고통의 뿌리를. 바오는 괴물의 공격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달려듭니다. 그의 목표는 괴물의 몸통 한가운데 가장 깊숙이 박혀 검은 도끼를 뿜어내고 있는 대침이었습니다. 흑표범의 포효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표범이 질풍처럼 날아올라 괴물의 거대한 나무뿌리 팔을 물어뜯는 사이 바오는 지팡이를 앞세워 괴물의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남은 뿌리들을 마구 휘둘러댑니다. 사방에서 날카로운 나무 가시가 비오듯 쏟아지고 스치는 것만으로도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한 검은 도끼가 바오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바오의 눈은 오직 하나 괴물의 가슴팍 한가운데서 고동치는 역겨운 보랏빛 핵만을 쫓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끝난다. 노승의 지팡이가 맹렬하게 회전하며 날아오는 뿌리들을 쳐냅니다. 캉, 캉, 콰직. 지팡이와 부딪힌 오염된 뿌리들이 푸른 불꽃을 튀기며 터져나갑니다. 마침내 바오는 괴물의 심장부,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도달합니다. 그곳에는 팔뚝만 한 크기의 시커먼 대침이 괴물의 본체에 깊숙이 박혀 마치 거머리처럼 산의 전기를 빨아들이고 도끼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나무 살점은 썩어 문드러져 역한 냄새를 풍깁니다. 바오가 망설임 없이 대침의 손잡이를 움켜잡습니다.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고통과 저주가 바오의 팔을 타고 심장으로 역류해 들어옵니다. 수천 마리 동미미가 혈관을 갉아먹는 듯한 고통에 바오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너무 아파. 찢어질 것 같아. 괴물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바오를 자신에게서 떼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거대한 몸뚱이가 요동치며 주변의 땅이 뒤집히고 고목들이 쓰러집니다. 바오의 몸이 휘청거리지만 그는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줍니다. 아니, 이 고통은 내 것이 아니다. 놈들이 심어놓은 가짜 고통이다. 내가 끊어내겠다. 바오는 눈을 질끈 감고 지난 10년간 산에서 배운 모든 것을 떠올립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인내, 물처럼 유연한 흐름,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의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라와 오염된 기운과 충돌합니다. 바오의 몸에서 눈부신 푸른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옵니다. 그의 손을 타고 흐른 푸른 기운이 검은 대침을 감싸 안습니다. 하압! 기압성과 함께 바오가 온몸에 힘을 다해 대침을 뽑아 올립니다. 부드득, 쾅!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대침이 뽑혀나가고 그 구멍에서 검은 타르 대신 눈부신 푸른색 전기가 화산처럼 분출합니다. 괴물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이 나 무너져 내립니다. 썩은 나무 뿌리와 진흙더미가 사방으로 튀고 공터를 뒤덮었던 검은 안개가 순식간에 걷힙니다. 바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검은 기운이 남아있는 대침이 들려 있습니다. 부글거리던 검은 샘물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샘물 한가운데서 아주 작고 투명한 푸른색 빛의 구슬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오염에서 해방된 어린 정령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정령의 구슬은 바오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은은한 빛을 뿌리더니 감사 인사를 하듯 살짝 위아래로 움직이고는 맑아진 샘물 속으로 깊이 잠겨듭니다. 흑표범이 다가와 지친 바오의 어깨를 툭 칩니다. 바오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봅니다. 샘 주변에 박혀있던 다른 침봉들도 힘을 잃고 바스러져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에 들린 대침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 도구가 아니다. 산의 씨를 말리려는 저주다. 눈앞에 급한 불은 껐지만 바오의 가슴 속에는 더 크고 뜨거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물건을 만든 자, 그리고 그것을 이곳에 가져온 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검은 샘물이 정화된 지 수시간이 지났지만 산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습니다. 바오는 맑아진 샘가에 앉아 거친 숨을 고르며 제 몸의 흉터만큼이나 깊게 파인 땅의 상처를 내려다봅니다. 정적을 깬 것은 멀리서 날아온 산까치 한 마리의 다급한 날갯짓 소리였습니다. 녀석은 바오의 어깨 위로 내려앉으며 숨을 헐떡입니다. 바오야, 도망쳐. 산 아래 마을이 불타고 있어. 그들이 쇠사슬을 들고 산을 에워싸고 있어. 바오의 눈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그저 영물을 사냥하려는 탐욕인 줄 알았건만 놈들의 목적은 훨씬 더 잔인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바오는 손에 쥐고 있던 검은 대침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대침의 끝부분, 진흙에 가려졌던 곳에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조선의 왕실이나 권세가들이 사용하는 비문이 변형된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일개 대감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문양, 스님께서 보여주셨던 서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 흑표범이 바오의 옆으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립니다. 표범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강한 불신과 살기가 서려 있습니다. 표범의 목소리가 바오의 의식 속으로 묵직하게 파고듭니다. 놈들이 산의 뿌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정령을 타락시켜 산 자체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려는 게야. 그래야만 산 밑에 숨겨진 그것을 꺼낼 수 있을 테니까. 바오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 산과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합니다. 10년 전 자신의 부모님을 앗아갔던 그 산사태조차 누군가의 인위적인 술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한이 되어 피어오릅니다. 바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습니다. 아직 몸에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 지팡이를 쥔 손이 떨리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산을 지키기 위해 산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산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이 저주의 시작이 마을에 있다면 내가 직접 가서 그 매듭을 끊어야겠다. 바오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자 짙은 어둠 속에서 마을 쪽이 붉게 물든 것이 보입니다. 평화로워야 할 밤이 인간의 탐욕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숲속의 짐승들이 하나둘씩 바오의 뒤로 모여듭니다. 늑대들은 울부짖고 멧돼지들은 땅을 구르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바오는 짐승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저어 보입니다. 너희는 이곳에 남아 정화된 샘을 지켜다오. 더 이상 산의 영혼이 더러워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흑표범, 너만 나와 함께 가자. 우리는 인간의 방식으로 이 일을 끝내야 한다. 바오와 흑표범이 마을로 향하는 험준한 능선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발 아래로 부서지는 낙엽 소리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군사들의 발걸음처럼 비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능선의 끝자락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도착했을 때 바오는 멈춰 서고맙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그를 거두어 주었던 노승이 피투성이가 된 채 나무에 묶여 있었고 그 앞에는 성인이 된 바오를 비웃듯 쳐다보는 대감의 군사들이 검을 뽑아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상기신 놈. 내 놈이 아끼는 이 중놈의 목숨이 궁금하다면 당장 그 지팡이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바오의 짧은 머리칼이 분노로 파르르 떨립니다. 산의 모든 짐승이 일제히 숨을 죽인 채 바오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바오는 과연 노승을 구하고 이 저주받은 음모를 멈출 수 있을까요? 바오의 분노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의 짧은 머리칼이 곤두서고 목의 핏대가 터질 듯 부풀어 오릅니다. 10년 전 무력하게 가족을 잃었던 어린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상처 입은 짐승이자 산의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바오야, 오지 마라. 함정이다. 내 안의 짐승을 깨우려 하는 게야. 분노에 먹히면 안 된다. 하지만 노승의 애타는 당부는 이미 이성을 잃어가는 바오의 귓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수하가 비열하게 웃으며 노승의 목에 칼날을 더 깊이 들이대는 순간 바오의 인내심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크악, 이놈들. 바오가 땅을 박차고 달려나갑니다. 그의 발밑에서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납니다. 단순한 인간의 달리기라기보다는 거대한 바위가 산비탈을 굴러떨어지는 듯한 육중한 돌진이었습니다. 쏴라. 활을 쏴서 죽여버려. 절벽 뒤편에 숨어있던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날립니다. 피욱, 피욱.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화살비를 바오는 멈추지 않고 지팡이를 풍차처럼 휘둘러 쳐냅니다. 캉, 카강. 화살촉이 쇠 지팡이와 부딪혀 불꽃을 튀기며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 사이 흑표범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측면으로 우회하여 궁수들의 배후를 덮칩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병사들의 그림자가 불타는 마을의 붉은빛 위로 어른거립니다. 바오가 순식간에 병사들 한가운데로 파고듭니다. 그의 지팡이는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를 부수고 살을 가르는 무자비한 몽둥이였습니다. 비켜라. 지팡이가 횡으로 그어지자 앞을 막아선 병사 3명이 동시에 나가떨어집니다. 바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강인한 하체와 맹수들과 겨루며 익힌 야생의 감각이 그를 전장의 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아의 우두머리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칩니다. 그는 바오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바오의 눈동자는 푸른 안광을 내뿜고 있었고 그의 몸 주변에는 아지랑이처럼 검푸른 기운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놈, 내 놈이 정령 사람이냐? 그는 노승을 방패막이 삼아 뒤로 숨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오가 더 빨랐습니다. 바오는 손에 쥔 지팡이를 창처럼 던졌고 지팡이는 정확히 우두머리의 어깨를 꿰뚫고 뒤편의 소나무에 박혀버립니다. 크악! 처절한 비명과 함께 우두머리가 나무에 매달립니다. 남은 병사들은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린 채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정리되자 바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승에게 다가갑니다. 밧줄을 끊어내자 노승이 힘없이 바오의 품으로 쓰러집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노승은 힘겹게 눈을 떠 바오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콜로, 나는 괜찮다. 허나, 내 손을 보거라. 또다시 업을 쌓았구나. 바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지팡이를 꽉 쥔 손은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사륙의 현장을 둘러보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산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일을 지키기 위해 휘두른 힘이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때 나무에 박힌 채 신음하던 우두머리가 피를 토하며 낄낄거립니다. 크크, 멍청한 놈. 우리를 죽인다고 끝날 것 같으냐? 이미 재단의 봉인은 풀렸다. 마을의 불길은 그분을 깨우기 위한 곡물일 뿐이야. 그분이라니? 도대체 산 밑에 무엇이 있단 말이냐? 태조께서 이 산에 봉인하신 검은 용의 영린, 대감 마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 말을 마친 우두머리는 고개를 떨굽니다. 검은 용의 영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노승의 몸이 크게 경직됩니다. 안 돼.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이 깨어나면 이 산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게다. 바오는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화만은 더욱 거세져 이제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가장 거센 곳, 마을 한가운데 있는 대감의 저택 쪽에서 땅을 울리는 기괴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의 숨이 끊어지자 절벽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바오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며 피로 물든 자신의 손과 쓰러진 병사들의 시신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바오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뜨거운 분노가 식어가자 그 자리를 차가운 죄책감과 공허함이 채웠습니다. 그는 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으나 결국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생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그때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흑표범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녀석의 입가에도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지만 녀석은 아무런 동요 없이 바오에게 다가와
거친 혀로 바오의 손에 묻은 피를 하찮았습니다. 그것은 질책이 아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무언의 위로이자 냉혹한 현실의 자각이었습니다. 콜록, 바오야, 자책하지 마라. 노승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나무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허나 놈이 마지막에 내뱉은 말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검은 용의 영린이라니. 바오가 노승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치명상은 피했지만 노승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산 밑에 용이라도 잠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길은 이제 대감의 저택을 중심으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고 땅의 진동은 점점 더 규칙적이고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옛말에 이 산의 지맥이 너무 강하고 사나워 나라를 세울 때 태조께서 그 기운을 눌러 봉인하셨다는 전설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검은 용의 영린이라 불렀지. 그것은 실제 용이 아니라 이 땅 깊은 곳에 응축된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땅의 기운을 뜻한다. 바오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에 취해 하던 이야기. 이 산은 사람을 품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모든 걸 삼켜버리지. 대감은 그 힘을 탐낸 게야. 그 힘을 손에 넣어 조정을 장악하려는 속셈이겠지. 허나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봉인이 완전히 풀리면 억눌렸던 기운이 폭발하여 이 일대는 물론이고 도성까지 쑥대밭이 될 게다. 바오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산사태도 지금 마을을 집어삼키는 화마도 결국은 한 줌의 권력을 쥐려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놈들이 깨우려는 것이 무엇이든 다시 잠재우겠습니다. 바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노승은 바오의 옷자락을 잡으려다 힘없이 손을 떨구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남아 기도를 올리마. 미약하게나마 날뛰는 땅의 기운을 달래보려 한다. 가거라 바오야. 이제 내가 이 산의 주인이다. 바오는 노승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흑표범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자. 폭풍의 눈으로. 흑표범이 짧게 포효하며 앞장섰습니다. 두 존재는 불타는 마을을 향해 가장 위험하고 뜨거운 그곳을 향해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뒤로 노승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가 연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땅의 울림이 점점 거세져 이제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바오가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대감의 저택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불꽃보다 더 검고 불길한 기둥을.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찔러옵니다. 불길은 이미 마을의 실루엣을 지워버렸고 무너진 초가집 사이로 붉은 불꽃만이 일렁입니다. 바오와 흑표범은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을 묵묵히 걸어 들어갑니다. 마을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도망치지 못한 가축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오직 대지를 뒤흔드는 낮은 진동과 불에 타는 나무의 비명만이 가득했습니다. 바오는 잿가루가 날리는 허공을 가르며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입니다. 10년 전 자신의 집이 불타던 그날의 기억이 불길 속에서 환영처럼 되살아납니다. 그때와 똑같구나. 흑표범이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녀석의 예민한 코는
이미 공기 중에 섞인 비정상적인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가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물비린내와 쇠냄새가 섞인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탁한 기운이었습니다. 두 존재는 마을의 가장 깊은 곳, 기와 지붕이 높게 솟아있던 대감의 저택 앞에 멈춰 섭니다. 저택의 대문은 이미 부서져 나갔고 앞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 구멍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도포는 갈갈이 찢겨 너덜거렸고 갓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산발을 한 남자.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최대감입니다. 왔느냐? 산의 귀신놈아.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 장관을 놓칠 뻔했구나. 대감의 몰골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검게 물들어 있었고 피부 밑으로는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 검은 혈관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영린의 힘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인간이 손대선 안 될 힘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갉아먹다니. 이건 축복이다. 태조가 숨겨둔 이 나라의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란 말이다. 대감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마당의 구멍에서 검은 기운이 솟구쳐 올라 그의 팔에 감깁니다. 그 순간 지면이 크게 요동치며 주변의 담벼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바오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흑표범과 함께 옆으로 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며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무술이나 검술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대지는 화가 나 있었고 대감은 그 분노를 억지로 끌어쓰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시선을 끌어줘. 나는 구멍으로 가서 그 기운을 막아보겠다. 흑표범은 대답 대신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녀석의 육중한 몸이 허공을 갈라 대감의 어깨를 노리고 도약합니다. 카강. 이빨과 발톱이 닿기도 전에 대감 주변을 감싼 검은 기운이 투명한 장벽처럼 흑표범을 튕겨냈습니다. 하찮은 짐승 따위가. 대감이 손을 휘두르자 검은 기운이 채찍처럼 변해 흑표범을 내리칩니다. 바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대감의 발밑 검은 기운이 솟아나는 구멍의 가장자리를 강하게 내리찍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있어야 할 어둠 속으로. 지팡이를 통해 바오의 기운이 땅으로 전달됩니다. 산에서 노승과 함께 수련하며 익힌 자연의 흐름을 다스리는 기운이었습니다. 날뛰던 검은 연기가 잠시 주춤하며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구멍 깊은 곳에서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거대한 바위들이 서로 맞부딪히며 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울림이었습니다. 바오의 지팡이 끝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대감의 얼굴엔 비릿한 승리감이 감돌고 구멍 속에서는 검은 기운이 아니라 비늘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운이 아니야? 콰직 하는 끔찍한 파열음이 불타는 마을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집니다. 바오의 손에서 빛나던 푸른 기운이 사그라들고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참나무 지팡이가 두 동강 나 허공으로 튀어오릅니다. 크흑! 지팡이가 부러진 충격은 고스란히 바오의 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나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구멍 속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대한 검은 비늘이었습니다. 어른 상반신만 한 크기의 비늘은 불빛을 반사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 시커멓게 번들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땅 밑에 억눌려 있던 고대의 원념 그 자체였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영린이다. 용왕이 노하여 떨어뜨렸다는 저주받은 힘의 결정체. 최대감이 홀린 듯 비늘에 손을 대자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아우라가 폭포수처럼 그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크악! 대감의 몸이 기괴하게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도포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검은 비늘로 뒤덮였고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길고 날카롭게 자라났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에 잡아먹힌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흑표범이 주인의 위기를 감지하고 괴물이 된 대감을 향해 포효하며 달려듭니다. 녀석의 가장 강력한 일격이 대감의 목덜미를 노립니다. 하지만 괴물은 보지도 않고 팔을 휘둘렀습니다. 퍼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흑표범의 몸이 불타는 초가집 지붕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흑아, 성가신 고양이 녀석. 다음은 내 차례다, 산농. 괴물이 바울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발걸음마다 땅이 울리고 주변의 불길이 검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압도적인 절망감이 바울을 짓눌렀습니다. 스승님이 물려주신 지팡이도 부러졌고 유일한 동료도 쓰러졌습니다. 맨손에 그가 저 괴물을 당해낼 재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바울은 떨리는 손으로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친 나무의 질감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그때 불현듯 노승의 가르침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바우야, 힘으로 힘을 누르려 하지 마라. 강한 바람은 거목을 꺾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바람을 타고 넘는다. 내가 가진 것은 산의 기운, 즉 생명의 흐름이다. 저들의 힘은 죽음과 파괴니 내가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받아 넘겨야 한다. 바오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와 타오르는 열기 속에서도 그는 발밑에 땅 깊은 곳에서 흐르는 미약한 맥박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산은 불타고 있지만 대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괴물이 코앞까지 다가와 거대한 손톱을 치켜들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오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바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예전의 푸른 안광과는 다른 깊고 고요한 초록빛이 일렁였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땅에 내려놓고 맨손으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기도 방어구도 없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 하지만 그의 주변으로 타오르던 불티들이 멈칫하며 그의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열기 속에서 바오의 주변으로 푸른 녹색의 기운이 나선형을 그리며 피어오릅니다. 그것은 불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길과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지팡이도 부러진 주제에 맨손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그깟 반딧불 같은 기운으로 날 막겠다고? 괴물이 땅을 박차고 도약했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시커먼 비늘로 뒤덮인 팔이 공기를 찢으며 바오의 머리를 노리고 내려쳐졌습니다. 콱광! 괴물의 주먹이 땅에 꽂히며 흙먼지와 불티가 폭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바오는 없었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바오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부드럽게 옆으로 미끄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땅에 닿아 있었지만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오의 눈동자는 여전히 고요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괴물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의 흐름, 땅의 진동, 열기의 변화를 통해 괴물의 다음 동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약이 오른 괴물이 미친 듯이 양팔을 휘둘렀습니다. 흑색의 칼날 같은 손톱이 사방을 베어 넘겼지만 바오는 그 모든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흘려냈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는 이치가 그의 몸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바람을 타고 물결을 따라. 바오가 처음으로 공격 태세를 취합니다. 주먹을 꽉 쥐는 대신 손바닥을 펴고 땅을 향해 부드럽게 눌러내립니다. 그 순간 바오를 감싸던 녹색 기운이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크르릉. 지면이 기묘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이 다음 공격을 위해 발을 내딛는 순간 바오의 발밑에서 굵직한 나무 뿌리들이 뱀처럼 솟아올라 괴물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불타버린 마을의 죽은 땅 밑에서도 생명력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고 바오는 그것을 깨운 것입니다. 이건 알아. 이따위 나무 뿌리로. 괴물이 발버둥 치며 뿌리를 끊어내려 했지만 뿌리들은 강철보다 단단하게 그를 올감했습니다. 괴물의 중심이 무너지는 틈을 타 바오가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바오의 손바닥이 괴물의 검은 비늘로 뒤덮인 가슴팍에 닿습니다. 강한 타격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접촉면을 통해 엄청난 양의 녹색 기운이 괴물의 몸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의 탐욕이 만든 껍데기를 벗고. 크악. 괴물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오의 기운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뒤틀린 대감의 육체와 영혼을 본래의 상태로 정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린의 힘에 잠식당한 괴물에게는 그 어떤 칼날보다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지붕 잔해 속에서 흑표범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녀석은 달라진 주인의 기운을 느끼고 짧게 포효하며 다시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흑표범은 괴물의 등 뒤로 돌아가 뿌리에 묶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괴물의 어깨를 강하게 물어뜯었습니다. 꺼져라. 하찮은 짐승놈들. 괴물이 엄청난 힘으로 팔을 휘둘러 바오와 흑표범을 동시에 쳐냈습니다. 둘은 뒤로 밀려났지만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고 사뿐히 착지했습니다. 바오와 흑표범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오의 시선이 괴물 너머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마당 한가운데의 구멍으로 향했습니다. 저 괴물의 힘의 원천, 영린이 있는 곳. 길을 열어다오. 저것과 연결을 끊어야 한다. 흑표범이 알았다는 듯 낮게 으르렁거리고는 탄환처럼 괴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바오 역시 녹색 아우라를 휘날리며 괴물이 아닌 구멍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검붉은 연기와 매캐한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구멍의 가장자리. 바오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발밑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이었고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불타는 마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거부하는 순수한 파괴의 숨결이었습니다. 뒤쪽에서는 흑표범과 괴물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흑표범의 날렵한 움직임도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오래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야 한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바오는 몸을 감싸는 녹색 기운을 방패 삼아 망설임 없이 검은 구멍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낙하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숨막히는 어둠이 바오를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음습하고 끈적거리는 목소리.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땅 밑에 고여 썩어버린 원망과 저주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바오의 눈앞에 환영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타는 마을, 처참하게 죽어간 이웃들의 얼굴, 그리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노승의 마지막 모습? 내가 지키려던 것들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너의 스승도 너 때문에 죽었다. 내깟 놈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포기해라. 그냥 이 어둠 속에 녹아들어라. 닥쳐라. 환영일 뿐이다. 마음이 흔들리자 바오를 감싸던 녹색 기운이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절망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그의 의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검은 도끼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품속에 넣어두었던 노승의 유품, 낡은 염주가 미약하게 진동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바오의 흐려지던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바오야, 두려움에 먹히지 마라. 내가 보는 어둠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 내 안의 빛을 믿어라. 산이 너를 품고 있음을 잊지 마라. 스승님의 목소리가 환청을 몰아냈습니다. 바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썩은 내 진동하는 공기 속에서도 그는 대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미미하지만 맑은 기운을 걸러내 받아들였습니다. 깜빡이던 녹색 아우라가 다시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바오의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지옥의 밑바닥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어른 키만한 검은 비늘. 영린. 그것은 단순한 비늘이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이 박힌 채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검붉은 빛을 내며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늘에서 뻗어나간 수많은 검은 핏줄 같은 뿌리들이 사방의 암벽으로 파고들어 대지의 생명력을 강제로 빨아들이고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탐욕은 그저 이 거대한 저주가 깨어나는 기폭제였을 뿐, 이 비늘 자체가 수백 년간 이 땅을 병들게 해온 원흉이었습니다. 내 놈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구나. 바오는 천천히 영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압력이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사악한 기운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바오는 녹색 기운을 양손에 집중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치유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 땅을 놓아줘라. 바오의 손이 마침내 거대한 영린의 표면에 닿으려는 찰나, 크아악, 성가신 놈. 괴물이 포효하며 끈질기게 달라붙던 흑표범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흑표범이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괴물은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의 근원인 구멍 속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 감히 그곳에. 괴물이 이성을 잃고 구멍을 향해 거대한 몸을 날렸습니다. 발끝이 닿은 곳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차가운 생명체의 고동치는 심장 위에 올라선 것 같은 기묘한 진동이었지요. 바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의 몸을 감싸는 희미한 녹색빛의 의지의 주변을 살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자 방금 자신이 뛰어내린 구멍이 까마득한 밤하늘의 점처럼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여기가 그놈의 근원이란 말인가. 공기는 비릿한 쇠 냄새와 오래된 이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무렵 바오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석실 한가운데 집채만한 검은 비늘 하나가 바닥에 박힌 채 기분 나쁜 보랏빛 맥동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용의 거꾸로 난 비늘, 영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롱한 신수의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원망과 한서린 눈물이 엉겨붙어 검게 타버린 저주의 결정체였지요. 영린에서 뻗어나온 검은 줄기들이 마치 혈관처럼 석실 벽면을 타고 사방으로 뻗어나가 마을 전체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구나. 우리 마을을, 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바오가 한 걸음 다가서자 영린이 반응하듯 거세게 진동했습니다. 웅성거리는 환청 소리 귓가에 수만 명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해라. 너도 결국 어둠에 먹힐 것이다. 바오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끄럽다. 내 눈에는 내 놈의 수작이 다 보인다. 바오는 품속에서 스승님이 남겨주신 낡은 염주를 꺼내 쥐었습니다. 그러자 바오의 몸을 감싸던 녹색 불꽃이 한층 더 맑고 투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비롭고 강인한 정화의 빛이었지요. 검은 안개가 바오의 발목을 잡아채려 했지만 바오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드디어 바오의 손이 맥동하는 영린의 표면에 닿으려는 찰나 석실 전체가 비명을 지르듯 뒤흔들렸습니다. 지상에서 바오를 쫓던 최대감의 포효가 지진처럼 지하까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오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녹색빛과 영린의 검은 기운이 충돌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바오는 이 저주받은 비늘을 정화하고 마을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린의 거대한 어둠 속에 영원히 잠기게 될까요? 손끝에 닿은 감각은 차가운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 동안 묵혀온 슬픔이 응축된 축축하고 끈적이는 거대한 원망의 덩어리 같았지요. 바오의 손이 영린에 닿는 순간 석실 전체가 비명을 지르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비늘에서 뿜어져 나온 탁한 기운이 바오의 팔을 타고 무섭게 파고들었습니다. 너도 결국 이곳에 먹힐 것이다. 귓가를 때리는 환청은 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한이 뒤섞인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늘한 감각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더욱 깊게 숨을 들이켰지요. 이게 당신들이 참아왔던 무게였군요. 바오의 가슴 속에서 스승님이 남겨준 염주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두운 지하 공간을 비추던 녹색빛이 이제는 바오의 온몸을 감싸며 영린의 검은 안개와 격렬하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한 일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바오의 발치, 그을린 것처럼 새까맣던 동굴 바닥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지요. 빛이 닿은 척박한 돌틈 사이로 푸른 이끼가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이름 모를 작은 들꽃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던 심연에 생명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광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그것은 바오가 가진 정의 힘, 즉 타인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는 순수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지요. 하지만 위기는 지상에서부터 밀려왔습니다. 이놈 바오, 감히 나의 근원을 건드리다니. 구덩이 위쪽에서 들려오는 최대감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입구를 가로막더니 검은 연기에 휩싸인 최대감이 괴기스러운 형상으로 구덩이 아래를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인해 핏빛으로 번뜩였고 입에서는 검은 갈에 섞인 포효가 터져 나왔지요. 그 비늘은 나의 영생이자 이 나라를 발밑에 둘 권능이다. 일개 천민놈이 어찌 그것을 넘보느냐. 최대감의 신형이 바닥에 닿는 순간
석실의 벽면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오는 영린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들어 그 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머리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이 녹색빛을 바다보석처럼 빛났지요. 바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권능이라니요. 이건 그저 당신이 가둬둔 수많은 사람의 눈물일 뿐입니다. 바오가 염주를 쥔 손에 힘을 주자 바닥에서 솟아난 초록색 넝쿨들이 최 대감의 발목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영린의 맥동은 더욱 거세졌고 검은 기운과 초록색 정화의 빛이 충돌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석실은 마을의 운명뿐만 아니라 바오와 최 대감 두 사람의 생사를 가를 최후의 전장이 된 것입니다. 최 대감이 휘두른 검은 손톱이 바오의 어깨를 스치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린의 중심부를 향해 자신의 모든 기운을 쏟아부었지요. 순간 칠흑 같던 영린의 표면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백색 광명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과연 바오는 이 저주받은 영린을 완전히 깨뜨리고 마을에 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부서지는 비늘 사이로 쏟아지는 빛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까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 광명이 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온 대지의 비명과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스한 위로의 빛이었지요. 바오는 영린을 붙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지고 온몸의 뼈가 마디마디 비명을 질렀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바오의 머릿속으로 스승님의 인자한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오야, 힘은 누르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란다. 그래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스승님. 바오가 쥐고 있던 염주에서 맑은 녹색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영린의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기괴하게 뒤틀려 있던 최 대감의 그림자가 괴성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탐욕으로 비대해졌던 어둠은 빛의 세례 앞에 그저 한 줌의 연기일 뿐이었지요. 마침내 육중한 소리와 함께 영린이 수만 개의 빛 조각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조각들은 허공으로 흩어지며 어두운 동굴벽을 타고 흐르더니 이내 맑은 샘물이 되어 솟구쳤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닥에서는 초록색 풀잎들이 기적처럼 돋아나 바오의 상처난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지요. 정신을 차린 바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석실 천장에 갈라진 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계속되었던 긴 어둠이 가시고 드디어 먼동이 트기 시작한 것이지요. 구덩이 위로 올라온 바오의 눈앞에 펼쳐진 마을의 풍경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짓누르던 검은 안개는 온데간데였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숲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오는 마을 어귀에 서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짧은 머리칼이 아침바람에 가볍게 흔들렸고 상처투성이인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봄이 오겠네요. 바오는 품 안에 남은 달아빠진 염주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비록 최대감은 사라지고 마을은 평화를 찾았지만 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어둠에 갇힌 영린들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괴나리 보찜을 고쳐 메고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아직 안개가 거치지 않은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바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바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걷는 발자국마다 푸른 생명의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오는 떠났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말이지요. 돌이켜보면 바오가 심연 속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린 어둠, 가리고 풀리지 못한 거대한 한 덩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상처투성이었던 소년이 건넨 투박하지만 따뜻한 진심이 결국 그 질긴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고 메마른 땅에 다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비록 그의 몸에 새겨진 흉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지만 바오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이제 그가 어둠을 이겨냈다는 가장 단단한 증거이자 세상을 치유할 힘의 원천이 되었으니까요. 전설 속 야담, 긴 이야기의 막을 여기서 내립니다. 바오의 걸음걸음마다 피어난 푸른 생명의 기운이 긴 호흡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삶 한켠에도 따스한 봄날로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한국적 야담의 매력이 더 많은 분께 닿아 우리만의 멋진 설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장을 집필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바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